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한 그릇 위로를 드리는 곳, 사연국밥입니다. 오늘도 한 그릇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줄 사연이 도착했어요. 오늘의 사연 제목은 버려진 어머니의 유언장, 그 속엔 아들의 이름이 없었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68세 된 여성입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지만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았어요. 이 글은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남기고 싶었던 제 인생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엄마, 나 이번 달에도 돈 좀 더 줄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가볍고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 익숙함 속에서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그늘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정호야, 이번 달은 조금 힘들다. 엄마도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 그렇게 말하고 수화기를 쥔 손을 내려다보니 손끝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림을 들키고 싶지 않아 말을 천천히 이어붙였지만 제 속은 이미 울렁였고 오래 묵힌 미안함과 걱정이 함께 솟아올랐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돈이 어디로 그렇게 다 나가요? 나 이번에 사업 망해서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 말에 끝이 매달리듯 내려앉을 때 저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며 한 칸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그 칸 위에 또 하나의 동그라미를 덧칠하듯 마음속 약속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번 달까지만 도와줄게. 저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면 방 안은 유난히 조용해졌고 조용한 공기 속에서 제 말들이 천천히 가라앉아 바닥에 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언젠가 제 어깨를 더 무겁게 할 걸 알면서도 저는 엄마니까요.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 그게 제가 배운 사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동네에서 금손 미용사로 불렸습니다. 작고 오래된 가게였지만 사람 냄새가 났고 아침에 문을 열면 유리문 살에 맺혔던 물방울이 또르르 내려앉으며 반짝였습니다. 언니, 오늘은 좀 산뜻하게 해줘요. 뒤는 너무 무겁지 않게요. 손님들의 주문을 들으면 제 손은 먼저 길을 찾았습니다. 드라이어 바람 소리와 가위의 리듬이 하루의 박자를 만들어 주었고 그 리듬에 맞춰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가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자리를 비운 집은 금세 허전해지지만 가게는 저를 기다렸고 손님들은 오셨습니다. 사장님, 남편분이 참 좋으셨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는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적었어요. 대신 손이 야무졌죠. 웃으며 말한 뒤 몰래 창고에 가서 한 번씩 울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울음은 비밀처럼 살아야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아들은 커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의 박수 사이로 신부의 면사가 가볍게 흔들릴 때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컥했지만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두 손 모아 인사할 때 저는 그래, 잘 살아라. 서로 미루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미루지 않는다는 말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부의 약속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면서 아들의 방문은 줄고 전화는 늘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런 말들의 뒤에는 종종 새로운 부탁이 달려왔습니다. 이번에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요. 제 통장은 서서히 비어갔고 저의 두 주먹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기 전에 팔을 벌려 잡아주는 일, 그 일을 평생 해왔던 사람이니까요.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사를 해야 해서요. 집이 좁아져서 어머니 방을 조금 빼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면 되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을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그 말은 친절한 문장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포장의 안쪽에서는 숫자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편한 대로 하렴. 살림살이나 잘해라.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베개 속으로 흘러들어간 눈물이 한참을 머물렀다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다 식은 자리에 저는 가만히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식은 자리도 사람의 자리라는 것을 내 손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일단 여기서 좀 지내. 시설도 좋고 밥도 잘 나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무겁게 처져 있었고 바람은 건조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등골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들이 났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여닫힐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요양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먼저 반겼습니다. 벽은 흰색이었고 바닥은 광이 났습니다. 접수 창구 너머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호자분. 아들은 서류에 사인하면서 말했습니다. 입원 기간은 일단 3개월로요. 필요하면 연장할게요. 그 말이 제 마음 어딘가를 콕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3개월이라는 말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사람을 멈추게 하는 숫자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을 때 안쪽은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침대 머리맡 이름표에는 두병동 304호 박정순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손가방에서 손거울과 오래된 빗, 접은 손수건을 꺼내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거울을 잠깐 들여다보니 거울 속에 제가 낯설게 웃었습니다. 낯선 웃음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저는 거울을 닫았습니다.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남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영수야. 이름을 부르면 사람이 돌아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불러도 바람만 왔다 갔습니다. 바람이 다녀간 자리에는 더 선명한 고요가 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바쁘다며 급히 떠났습니다. 엄마, 밥 잘 먹고 약 잘 챙겨 먹어. 저는 그래, 다녀와. 라고 말했습니다. 복도 끝까지 작아지는 발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시간이 제게 할 말이 많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간병인이 배정됩니다. 어머님을 도와드릴 거예요.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고 눈빛은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화나구나. 이름도 예쁘다. 잘 부탁한다. 나영 씨는 손이 빠르고 마음이 섬세했습니다. 약 시간에 맞춰 물을 건네고 식사가 느리면 젓가락을 바꿔주었습니다. 밤이면 이불 끝을 한 번 더 여며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을 때 정말 예쁘세요. 저는 무심코 웃었습니다. 웃음이 방 안의 공기를 조금 바꾸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공기가 바뀌면 사람도 숨을 달리 쉬게 됩니다. 비가 오는 날 창밖 유리에 코끝을 대고 빗줄기가 미끄러지는 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영 씨가 제 손등을 가볍게 쓸며 말했습니다. 미용사 하셨다고 들었어요. 손이 참 곱고 단단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가위를 잡았지. 가위를 잡으면 마음이 잠깐 조용해진단다. 그녀는 그래서 어머니 말이 리듬이 있나 봐요. 라며 웃었습니다. 말에도 리듬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녀는 자기 이야기도 조금씩 꺼냈습니다. 저는 어려서 어머니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어르신들 손잡아 드리는 시간이 참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이제 넌 내 딸이다. 그렇게 말하고 손을 맞잡았을 때 제 손 안에서 오래전 작은 손의 온도가 잠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바쁘다. 다음 주에 갈게. 같은 문자가 이어졌고 병원비 납부 문자는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문자창을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서 또박또박 울렸고 그 울림은 곧 제 등 뒤로 스며들었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며 말했습니다. 크게 급한 건 없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식사 잘하시고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운동이라는 말이 낯설었지만 나영 씨가 팔짱을 끼고 복도를 같이 걸어주었습니다. 복도 끝 창에는 낮은 하늘이 있었고 그 하늘은 늘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매번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얼굴을 다르게 내밀어야 버틸 수 있는 나날들이 있습니다. 밤이면 저는 노트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정호야,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을 적고 펜을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쉬어가며 쓰는 글은 오래갑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 공백을 넉넉히 두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공백 속에서 숨을 쉽니다. 숨 쉬는 마음은 오래갑니다. 나영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분께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그런데 그 말은 글로 남겨야 해. 말로 하면 내가 흔들릴까봐.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아 표지를 손끝으로 쓸어주었습니다. 종이가 부드럽게 온기를 머금었습니다. 종이는 사람의 체온을 아주 천천히 식히는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주말 오후에 아들이 왔습니다.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온 그의 눈이 방을 한번 훑고 제 위에 멈췄습니다. 엄마, 바빠서 자주 못 왔어. 이해하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시간은 내가 책임져야지. 말끝이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잠깐 앉았다가 전화 알림에 고개를 숙였고 금방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거래처가 기다려. 나중에 올게. 그래, 가거라. 차 조심하고. 문이 닫히고 복도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밤에 저는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정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너를 놓아주려고 한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제 어깨가 스스로 조금 펴졌습니다. 놓아준다는 말은 붙들고 있던 손이 자기 손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저는 제 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주름 사이사이에 빛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나영 씨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영아, 부탁이 있다. 내가 떠나면 이 노트를 정호에게 전해줘. 하지만 유언장은 너에게 남길 거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그 아이에게 남기고 삶은 너에게 남긴다. 내 삶을 가장 정성껏 돌봐준 사람에게 남기는 게 맞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아주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숨이 고르고 가벼웠고 방 안의 공기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발인이 끝난 뒤 어머니 유품이 정리되었고 노트는 나영 씨 손에, 유언장의 절차는 변호사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될 때 박정순 어머니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또렷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나는 생전에 내 삶을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남긴다. 그 이름은 김나영이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겠지요. 뭐라고요? 김나영?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을 겁니다. 자필 유언장이고 절차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술잔을 비우며 어머니 노트의 첫 장을 펼쳐보았을 것입니다. 정호야,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그 짧은 문장이 그의 가슴을 눌렀을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면 사람이 작은 다리도 헛디딘다는 문장을 그는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말했겠지요. 엄마, 진짜 이게 당신 마음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어머니가 떠나기 전 남긴 기록입니다. 저는 김나영이라고 하고 어머니의 글을 제가 보냅니다. 이 기록을 사형국밥에 보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마음 한쪽을 살짝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서입니다. 저는 어머니 이야기로 누군가의 하루가 아주 조금 덜 차갑기를 바랍니다. 제가 배운 사랑이 그랬듯 누군가의 등을 한 번 더 쓸어주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뒤 사형국밥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더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김나영. 어머니 박정수님 곁을 지켰던 간병인입니다. 지금부터는 나영 씨가 보내온 편지를 원문 어투를 살려 이어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영입니다. 몇 해 전 두병동 304호에서 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웃음이 조용했고 말이 리듬을 지녔습니다. 나영아, 말도 숨을 쉬어야 한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뜻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말과 침묵 사이의 공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노트를 정호에게 전해주렴. 그런데 유언장은 내게 남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은 스스로 만든다. 내가 내 곁에서 만들었다. 그날 밤 저는 제 손등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손등 위에 얇게 내려앉은 웃음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얹어주신 웃음이었습니다. 발인 날 저는 어머니의 손거울과 빗을 서랍에서 꺼내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상자 뚜껑을 닫기 전에 거울을 잠깐 들여다보았는데 거울 속 제 눈가에 어머니의 미소가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자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세요. 사람을 보내는 말은 늘 다녀오세요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으며 산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며칠 뒤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 아드님, 며느님,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용히 읽어 내려갈 때 저는 손가락으로 종이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 끝이 제 손끝을 스칠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문장이 방 안 공기를 아주 천천히 바꾸었습니다. 내 삶을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 그 말이 제게 과분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면 어머니의 웃음이 놀랄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드님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요? 우리 엄마 재산을 왜 남한테 줘요? 저는 그 말의 첫 번째 화살이 제게 아닌 어머니께 향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 화살을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아드님과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다치면 더 오래 아프니까요. 변호사님이 절차를 설명하시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좋아하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모양이 바뀔 뿐이다. 그 문장을 겨우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삶의 몫을
제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고요. 며칠 후 저는 병원에 찾아가 행정실에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셨던 병동에 어르신들의 작은 필요를 위해 이 돈을 쓰고 싶습니다. 샴푸와 린스, 미용 서비스 쿠폰, 간식과 귤, 계절용 얇은 담요들, 음악 스피커, 오래된 라디오, 그리고 무엇보다 편지를 써드릴 편지지와 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것들을 목록에 적었습니다. 행정실 직원분은 제 눈을 오래 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고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감사는 늘 양쪽에서 건너옵니다. 며칠이 지나 아드님에게서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엄마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304호를 다시 찾아가라.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오래 울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방으로 돌아온다는 건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만 변합니다. 저는 그가 방에 들어와 손거울을 들고 한참 서 있을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자기 아내 아이를 닮았다는 걸 그도 결국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봄이 오고 저는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으로 오래 일했지만 이제는 글을 읽고 편지를 대신 써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나영아, 글씨는 천천히 써라. 천천히 쓴 글은 오래 남는다. 어머니가 주신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웃는 얼굴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선물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미소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내 얼굴에 잘 어울린다. 저는 그 말을 저금하듯 마음에 넣었습니다. 한편 아드님은 작은 미용실을 인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간판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지요. 정순 미용실. 그 이름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으로 보이는 의자와 거울, 드라이어와 가위, 빗과 수건.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드님은 잠깐 놀란 눈으로 절 보시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셨네요. 저는 드라이 샴푸 향을 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왔습니다. 그날 저는 머리를 감겨드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물 온도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이 온도 괜찮으세요? 아드님이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온도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죠. 미지근한 온도는 오래 사랑받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머리를 말렸습니다. 드라이어 바람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고 바람 속에서 저는 어머니가 하던 말을 들었습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뒤통수에 바람을 오래 두지 마라. 감기 든다. 저는 그 말대로 바람을 조금 옮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이는 사형국밥. 제목은 버려진 어머니의 유언장. 그 속엔 아들의 이름이 없었다. 그 후의 이야기. 편지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모양이 바뀔 뿐입니다. 그 모양을 저는 매일 가위와 드라이어 바람, 그리고 편지지와 펜으로 확인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을 닫으면 글자가 선명해집니다. 눈물이 마르면 종이가 더 단단해집니다. 아드님과 저는 작은 약속을 하나 더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무료 미용 데이를 열기로요.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의자를 추가로 들여놓고 병원 어르신들을 모시기로요. 저는 목욕용 수건을 챙겼고 아드님은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첫날 거울 앞에 앉으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아직 이렇게 반짝거렸나. 저는 웃으며 빗을 들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반짝입니다. 그 반짝임은 여기서 더 오래 반짝일 겁니다. 거울 속에서 또 다른 웃음이 피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의자들을 닦았습니다.
물걸레에 스며든 하루의 먼지를 보며 아드님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결국 자기 손이 변하는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손이 먼저 배우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제 손등에 얹어주신 그 웃음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드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용실은 이제 이야기의 집이에요. 머리를 자르는 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 권씩 놓고 가는 집. 아드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간판을 하나 더 걸까요? 도서관 미용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웃음은 이야기를 데우는 불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벽 한쪽에 글귀를 걸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저 모양이 바뀔 뿐이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그 모양이 나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의 따뜻함이 된다. 어머니의 편지에서 그리고 우리 하루에서 건져 올린 말들이었습니다. 손님 한 분이 글귀를 읽고 물었습니다. 참 예쁜 말이네요. 누가 쓴 말이에요? 아드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저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가요. 봄이 깊어갈 때쯤 저는 병원에서 작은 북클럽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책을 읽고 짧은 글을 쓰는 자리였습니다. 첫 시간에 저는 어머니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천천히 쓴 글은 오래 남는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손녀에게 천천히 편지를 써볼래. 저는 편지지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우리 새봄아, 너를 보고 있으면 봄이 2번 오는 것 같구나.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진심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다시 배웠습니다. 여름이 오자 무료 미용데이에 모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 어르신이 자르고 남은 머리카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보셨습니다. 이건 내 지난날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가볍게 만들어야 해요. 아드님이 차를 나르며 말했습니다. 오늘을 가볍게 만들면 내일이 버틸만해집니다. 그 말이 가게의 새로운 격언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저는 사연국밥으로 2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 이후 우리에게 남은 것들. 편지에는 작은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웃음 3번, 눈물 2번, 차 한 잔, 편지 한 통, 빗질 느리게 하기, 바람을 옮겨주는 손,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목록의 끝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3번 보았습니다. 그 장면들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장면은 녹음할 수 없지만 사람의 몸은 기억합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면 마음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저는 어머니의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손거울과 빗 접힌 손수건. 손수건을 펼치니 가장자리에 아주 작게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이의 이름을 바느질처럼 꿰매어 마음속에 숨겼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안심하세요. 이름은 잊히지 않아요. 이름은 사랑의 줄을 따라 언제든 돌아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한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들어오셨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꼭 머리를 잘라야 해서요. 내일 아침에 면접이 있어요. 아드님이 의자를 다시 꺼내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면접 잘 보실 겁니다. 저는 수건을 걸어드리고 물 온도를 맞췄습니다. 긴장되시죠?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네, 제가 50살인데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머리를 말리는 동안 우리는 따뜻한 말을 골라 나눴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나이는 늘 오늘입니다. 오늘을 잡으면 내일은 스스로 오지요. 아주머니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머리카락만 가벼워진 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환했습니다. 환한 뒷모습은 앞날을 밝힙니다. 그날 밤 저는 세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오늘 또 한 사람의 내일이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 빗질과 말 몇 마디뿐이었지만 어머니가 내 손에 얹어주신 그 웃음이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웃음은 여전히 제 손에 있고 저는 그 웃음을 매일 꺼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불을 끄려다 말고 저는 하늘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별빛 하나가 천장 위로 와서 잠깐 박힌 듯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사람을 보내는 인사는 늘 돌아올 자리를 비워두는 인사였으니까요. 여러 해가 흘러도 두병동 304호의 번호는 제 가슴 한쪽에 환히 켜져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방 앞을 지나며 아주 작게 인사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다녀왔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 침대는 비어 있지만 커튼은 바람에 아주 조그맣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대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근거를 많이 가지지 않아도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믿음은 사람을 다정하게 만듭니다. 이제 제 편지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유언장은 금액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따라 사람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은 언제나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랑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모양은 머리카락 끝에서 반짝였고 편지지 위에서 번졌고 사람의 등 뒤에서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모양들을 모아 오늘을 지었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사연 국밥에 이 글을 띄웁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자리로 반걸음만 더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반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반걸음은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저는 그것을 병원 복도에서, 미용실 의자에서, 편지지 위에서 보았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저 모양이 바뀔 뿐이다. 이 말이 오늘 당신의 손에도 얹히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나영입니다. 어머니 박정수님의 곁을 지켰던 간병인, 그리고 지금은 편지지와 빗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DJ 부스의 불빛이 천천히 낮아졌습니다. 사연 국밥을 진행하는 제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화려한 이야기보다 조용히 남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바꾸고 누군가의 하루를 부드럽게 덮어주는 이야기들 말이죠. 이 사연이 그런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는 버려진 사랑이라 여겼을지 몰라도 그 사랑은 다른 모양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그 마음은 아직 그 미용실 안에서 숨을 쉽니다. 가위 소리와 드라이어 바람 속에서 여전히 그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마도 오늘도 정호 씨는 미용실 문을 열며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 말 뒤에는 미세한 미소가 따라올 겁니다. 그 미소가 바로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사연 국밥 앞으로 전해지는 사연들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있고 짧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들. 오늘의 사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데우는 이야기. 오늘도 사연 국밥 한 그릇 따뜻하게 드셨나요? 당신의 하루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스며들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사연 국밥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따뜻한 마음 한 스푼 남겨주세요. 그 한 스푼이 다음 사연을 끓이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 국밥이었습니다.